예, 안녕하세요. 저는 채소 소재 개발 연구실에서 배추나 그런 엽근 채소 쪽에 육종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희 연구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배추의 전반적인 재배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일반적인 배추에 관련된 내용과 생육 특성, 재배 방법,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배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배추의 중요성은 사실은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은 다 아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채소류 중에서 진짜 고추나 무나 그런 여러 채소가 있지만은 지금까지도 1인당 연간 소비량이 1위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게 배추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이 김치의 주 원료이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프랑스에서 이 배추 김치가 면역 증진에 연관이 있다는 논문이 발표된 바도 있었습니다. 배추 생육 특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가을 날씨, 이게 서늘하게 이제 바람이 이제 통하고, 그리고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기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을 배추가 사실 품질이 제일 좋은 이유이고요. 생육 저고는 보통 18도에서 20도라고 하는데, 결구가 시작되고 나서는 사실 그 온도보다도 조금 낮은 15도에서 18도에서 이제 결구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배추 초기에는 햇빛, 광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광량이 중요하긴 하지만, 때때로 저희가 육묘를 할 때 또는 이제 배추가 어린 시기에 이렇게 비가 자주 온다든지 햇빛이 좀 약하고 하면 보장이 쉽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배추 초기 광량 확보하는 것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요. 결구 시기에는 또 근데 의외로 강한 광보다는 좀 약한 광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9월에서 10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가을이 깊어지는 때에 빛도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사실 결구에 굉장히 적합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토양은 약산성 토양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제 토양 부분을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일단 배수성, 그리고 양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성 토양이 매우 많은데, 이런 산성 토양에 있으면은 무사마귀 병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병충해에 이제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토양이 어떤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이렇게 재배를 성공적으로 잘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은 특히 배추같이 이제 잎이 많은 그런 채소들은 굉장히 자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쉽게 마를 수가 있고, 특히 배추가 결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4, 50일, 파종하고 한 4, 50일 정도에 이제 결구가 막 시작이 되는데, 그때 수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때는 수분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배추의 세부적인 그런 재배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재배 방법 전에 그러니까 품종을 고르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품종도 보통은 뭐 이제 브라움이나 아니면은 뭐 휘파람 같이 이게 기존에 계속 쓰시던 거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새로 농사를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이 주변 분들이 쓰시는 거를 따라서 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품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뭐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자세히 이런 부분을 이제 읽어보시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셔서 한번 이제 이 품종 고르는 부분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11월 초에 수확하는 품종은 여름을 지내야 되다 보니까 내서성이 좋은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월동을 해야 되는 12월 수확 품종 또는 그 이후의 품종들은 내한성이 좋은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씨앗 그 포장지 보면은 여기 다 쓰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씨알 청록 배추 특성, 이런 포화병 배추인데 이게 뿌리육병, 무사마귀병의 강한 내병성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온에서도 좀 결구력이 강하다. 다시 말하자면 여름철에 좀 강한 내서성이 좋은 품종이라고 여기 써져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또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유의사항 등도 사실 좀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바이러스에는 좀 약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이러스에 심한 경우에는 재배를 피해야 되고 진딧물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결구 초기에 칼슘제를 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부분 등등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품종만의 어떤 그러니까 재배를 할 때 특징들이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옥병이나 이제 바이러스 등 그런 병이 발생된 포장은 가능한 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제가 가끔 전화를 받다 보면은 일단 바이러스 또는 뿌리옥병이 발병된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도 이 포장을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완벽히 소독을 한 다음에도 한 몇 년간은 그 포장을 좀 사용을 안 하는 것을 저희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항성 품종 사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만 뿌리호병도 그렇고 바이러스도 그렇고 굉장히 그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어떤 종류에는 그게 저항성을 보여도 이제 어떤 병의 종류에는 그 저항성이 무너지는 경우도 자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병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모종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모종이 건강해야지 사실 나중에까지도 배추가 튼튼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이제 모종을 병, 해충 걸리지 않게 웃자라지 않게 튼튼하게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부지방에선 보통 8월 중순에서 하순, 이제 중부지방은 8월 상순 정도의 종자를 심고 이제 모종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이 모종 어린 식물체들이지만은 진딧물이나 이제 기태 충해를 위한 방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일반 흙보다는 상토를 사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흙들은 보통 이게 다 소독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병해충이 새롭게 발생되거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 흙은 아무래도 병해충, 알이 있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런 어린 유묘를 키우는 흙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시판 상토를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토는 보통 종자 두께의 두세 배 정도를 하고 처음에 이제 충분히 물을 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겉흙이 좀 건조할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물을 주는 식으로 해야지 뿌리가 잘 발달을 하고 가끔 이제 배추 유묘 같은 경우는 이게 유묘가 막 자랄 때 햇빛이 좀 약하다든지 좀 생육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종자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요소 0.1%를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살포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트레이에 따라서 그 플러그 모양이나 이제 사이즈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공짜리는 이렇게 좀 작고 32공은 이렇게 크게 플러그가 만들어지고 당연하겠지만 여기에 이제 나오는 유묘 크기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뭐 품종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육묘를 하는 그 기간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데 보통 빠르게 육묘를 하고 빠르게 이제 정식을 하는 경우에는 200공 트레이 또는 128공 트레이를 많이 쓰시고 좀 뭐 상황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못 기르는 기간이 길 경우 그 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좀 식물체를 크게 키워야 될 경우에는 32공, 72공 이렇게 조금 식물체가 더 커질 수 있는 뿌리가 좀 더 많이 돌 수 있는 그런 플러그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트레이가 있고 모종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밭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밭을 만들 때는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가 않아서 간과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토양 검정을 하는 부분.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토양 검정을 해서 내가 사용을 해야 될 이 땅의 뭐 물리성은 어떻게 되는지, 물은 잘 빠질 수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로 비료를 밑거름을 줘야지 되는 그런 흙인지 등을 좀 미리 파악을 하고 이제 밭을 만들면은 비료가 과하게 들어가지도 않게 되고 어느 정도 배수성이나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 생리장애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토양 검정 같은 경우는 그 센터라든지 그런 좀 전문 기관 쪽에 전화를 하시면 아마 어떻게 이런 검정 분석을 하는지를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거름을 살포를 하고 이제 로타리를 치고 이랑을 만든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보통 사실토의 경우는 두둑의 높이를 좀 낮추고 왜냐면 물 빠짐이 너무 심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물이 덜 빠지는 토양이라면 두둑의 높이를 좀 높이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하우스나 터널 재배를 할 경우에는 밑거름으로 준 요소나 미숙 퇴비에서 발생한 가스 피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완숙 퇴비 그리고 유환을 사용을 해야 되고, 터널 재배 비닐을 이제 먼저 씌워가지고 가스 발산을 촉진시킨 다음에 환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스가 다 나간 후에 정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식 10일 또는 한 10일 전에는 밥 준비를 완료를 해서 이제 정식을 들어갑니다. 남부 지방에는 이제 9월 중순, 그리고 이제 중부 지방은 보통 9월 상순에 정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작년에 여러 가지 이런 정식 시기나 그런 관련된 또 문의가 있었는데, 제가 끄트머리쯤에 아마 이제 그 작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파종 시기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일반적인 정식 시기는 다음과 같고요. 이 정식하기 좋은 이제 유묘 상태는 보통 이제 하우스에서 키울 때는 본엽이 6장에서 7장 정도 나올 때, 그리고 이제 봄이나 고랭지 같은 경우는 5, 6장 정도가 나올 때, 그리고 가을 재배 같은 경우는 본엽이 서너 장 나올 때가 이제 적합한 이제 유묘 상태, 정식하기 좋은 유묘 상태라고 저희가 봅니다. 간격은 이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숙기가 빠르고 그래서 빨리 재배를 하는, 그러니까 밭에 있는 시간이 좀 짧은 조생종의 경우는 이제 60에서 35cm 좀 이렇게 촘촘하게 키울 수가 있는 것이고, 만생종 같은 경우는 좀 더 널찍널찍하게, 그리고 배추가 좀 크게 자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60에서 45cm 정도 이제 간격을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 배추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작물들이 다 그런데, 이게 햇빛이 강하지 않은, 그렇다고 비가 많이 내리거나 하지 않은 적당히 흐린 날 오후에 정식을 하는 것이 이제 모가 좀 몸살을 덜 앓고 이제 그 뿌리가 잘 활착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정식 후에는 당연히 이제 마르지 않게 물을 충분히 주어야 되고, 또 동시에 처음에 어린 배추 유묘를 이렇게 정식을 하면은 굉장히 뭐 잎벌레라든지 그런 병해충 피해가 쉽게 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병해충 피해가 오기 때문에 초기에 방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배추 유묘가 나갔을 때 잎벌레 피해가 심해서 이제 그 유묘 상황에 따라서 약제를 치고 그런 식으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이게 흐린 날이 좋긴 좋은데 비가 그렇다고 너무 좀 세게 오는 그런 날은 피해서 정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거름 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추에 주는 거름은 이제 밑거름과 웃거름으로 저희가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보통 배추는 특히 이제 어린 유묘 정식해서 초기 생육이 왕성해야지 나중에 그게 결국까지도 잘 이어지기 때문에 밑거름을 많이 중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퇴비나 닭똥 같은 유기질 비료로 밑거름을 충분히 이제 시용을 하고, 그리고 정식 후 한 보름 정도 후에 배추 상황에 따라서 웃거름을 이제 뿌립니다. 그리고 결구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좀 더 그런 양분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웃거름을 15일 간격으로 한 3회 또는 4회 정도 뿌리게 되고, 이게 그 품종마다 사실 좀 다릅니다. 이게 품종에 따라서 아까 보셨던 그 씨앗 봉투 뒷면에 보면은 배추는 비료 요구도가 좀 많은 배추입니다, 이렇게 좀 써져 있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뭐 15일보다도 더 적은 간격으로 3회보다도 더 많게 한 4, 5회 정도 이렇게 옷걸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품종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되고, 또 좀 민감하게 그 상황을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비료나 농약도 마찬가지인데, 배추 잎이나 뿌리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닿게 되면은 이게 또 농도가 높은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농도에 따른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뿌릴 때 직접 닿지 않도록, 이거는 뭐 배추만이 아니고 모든 식물체가 다 같습니다. 이게 직접 닿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하겠지만 이제 밑거름, 웃거름은 토질에 따라서, 내가 쓰는 땅의 특징에 따라서 그 거름 처방이 달라집니다. 사실 뭐 시바당 이 정도 줘야 된다, 붕산은 이 정도 줘야 된다는 이제 어느 정도 평균적인 값은 사실 배추 여러 가지 재배 매뉴얼에 다 똑같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내 토양이 사실 토양인지 아닌지, 뭐 비옥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거름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을 하고 좀 뭐 시험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비료 처방을 받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물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채소 작물에 따라서 가뭄 피해가 좀 생기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90에서 9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물이다 보니까 특히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고 금방 이제 물이 떨어져서 이게 바로바로 물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결구가 시작될 때쯤에는 배추가 그 전체 재배 기간 중 가장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물 관리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양을 살펴보면 하루에 10아르당 200리터 이상의 이제 물을 흡수해야 되고 밭이 건조하지 않게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좀 일찍 뭐 파종이 들어갔거나 정식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창 더울 때 뭐 8월이나 또는 9월 초도 계속 더우니까 그 시기를 나게 되는 경우에는 요즘에는 스프링클러도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끊임없이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양이 건조하면은 석회 결핍증이나 여러 가지 생리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고 또 반대로 너무 습해도 당연히 무름병이나 오히려 뿌리가 마른다든지 여러 가지 또 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토양 상태나 식물지 상태를 살펴보고 마르지 않게 계속 관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배추 그 종자를 선택하고 정식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수확을 하고 보관을 하고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재배랑은 또 다른 이제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까지 재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배 애로사항들, 날씨에 따른 이제 애로사항 부분이나 생리장애, 병해충 또는 약해 등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씨 부분입니다. 최근에 비가 잘 안 오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여름이 계속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여름을 보내고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는 배추 같은 경우는 가뭄이나 폭염 등에 이게 항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면은 기본적인 배추가 이제 잘 생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 조건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아까 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18도에서 한 20도 정도가 전반적으로 배추가 좋아하는 온도이긴 하지만 배추는 기본적으로 내한성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만 아니면은 마이너스 8도까지도 좀 버티는 그런 내한성이 좋은 채소입니다. 근데 그런데 비해서 이게 그 고온에는 굉장히 버티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일단 발화할 때는 그래도 온도가 좀 높아도 괜찮지만 생육 중간에는 기껏해야 25도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잘 자랄 수 있는 온도이고 결구 시기는 더 떨어집니다. 이제 23도. 결구 시기쯤에 이렇게 온도가 막 30도까지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물러진다든지 아니면은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칼슘 결핍이나 여러 가지 각종 생리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더 심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예 배추가 아예 녹아 없어지는 현상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에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폭염 대비 밭 관리 부분, 가뭄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이제 상황인데 일단 시비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배추 같은 경우 이제 비료를 좀 많이 주는, 자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료가 너무 많고 그래서 토양에 염분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안 그래도 그 식물 뿌리가 좀 힘든데 삼투압 등 때문에 더 뿌리가 그 물을 흡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 같은 경우 특히나 이렇게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염이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뭔가 잎이 마른다든지 얘가 분명히 물을 충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생리장애 증상 같은 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게 뭔가 시비에서 불균형이 일어났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관수를 제때제때 잘 해주는 것. 그리고 지표면이 너무 바짝 마르거나 하지 않게 잘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뭐 멀칭 부분도 그렇고 경운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지표면을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권 확대 이게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추만이 아니고 다른 작물도 비슷하긴 한데 배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청근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뿌리가 튼튼하게 잘 발달을 한 배추들은 이런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내재가 이게 재해 이런 부분에 좀 잘 버티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뿌리가 좀 이렇게 약하고 많이 잔뿌리가 뻗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빨리 그런 영향을 쉽게 받고 좀 쉽게 죽고 좀 이런 특징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금권 확대라는 게 좀 말이 어렵게 써져 있는데 한마디로 뿌리를 잘 발달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토심 확보, 이제 토심이라는 게 깊이까지 흙을 잘 갈아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딱딱한 부분이나 뭐 돌멩이나 이런 부분 잘 좀 골라내고 뿌리가 쉽게 잘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흙을 부드럽게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고 물리성 개선, 그리고 양분, 그런 부분을 잘 신경을 써서 뭐 유기물이라든지 아니면 배수성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둑을 크게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잘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너무 이제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는 좀 그런 미생물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뿌리 쪽을 조금 이렇게 빠르게 신장을 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영양제 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제를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때그때 이제 옆면 살포를 하는 거, 뭐 질소라든지 아니면 좀 중요한 그런 이렇게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양액이나 비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잎에 직접적으로 살포를 함으로써 또 이제 이런 식물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폭염 피해를 낮추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칼슘제도 마찬가지, 이게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칼슘도 마찬가지로 부족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칼슘제는 거의 좀 필수적으로 이런 시기엔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게 칼슘이나 이런 비료 성분을 흙에다가 주는 것보다 잎에다가 직접적으로 주면은 잎의 기공을 통해서 좀 빨리 이런 양분들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빨리 나오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면 살포를 자주 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거나 폭염 피해 등이 있을 때는 이런 방법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반대로 비가림 재배 때 뭐 그런 기상 상황 부분에 비가 뭐 온다든지 장마가 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봄배추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추대가 뭐 요즘에 만추대성이 많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표적인 온도에 의한 이제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식물체 입장에서는 이게 장애라고 할 수는 없는데 식물체 입장에서는 이 꽃이 나오고 종자가 맺히는 게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배추로서는 이렇게 꽃눈이 터지고 추대가 돼버리면은 이게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대가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꽃대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구가 되었던 형태가 이렇게 깨지는 거죠. 이런 추대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저온에 노출이 되는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만추대성 품종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특히 봄철에는 가끔 뭐 3월 달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뭐 추워지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온도에 처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상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배추의 꽃류는 평균 온도 한 10도에서 한 13도 정도. 이게 봄철 온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정도 온도에서 지속적으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노출이 되면 꽃눈이 쉽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육류를 할 때는 온도를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타 이제 방울배추라는 또 현상이 있습니다. 애가라고 저희가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인은 조금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비료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다가 유묘기 때 거센 빗줄기나 저온 등의 피해를 받아서 그 생장점이 이제 뭔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생장점이 여러 개로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애가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울 배추, 작은 배추가 이렇게 여러 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이 생장점에 충격을 받아서 이런 경우를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온도 이거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갑자기 뭐 저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병해충 을 이제 잘 미연에 방지를 하는 부분, 그리고 퇴비를 이제 잘 사용을 한 적정 시비를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생장점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유묘를 키울 때 이 중간 부분을 저희가 보통 생장점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이파리가 새로 나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구가 된 다음에는 그 생장점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결구가 되기 전에 생장점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이 생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기만 해도 그러니까 굉장히
시비도 중요하고 병해충 방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무름병이 퍼진 가장 큰 이유가 결구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생장점이 이렇게 다 노출된 상황에서 이런저런 병해충 피해가 쉽게 생기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흙에서라든지 옆에 있는 배추로부터 쉽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다른 배추 속으로 쉽게 쉽게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 상황처럼 그렇게 빠르게 넓은 면적으로 병이 확산이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꼭 애가 아니어도 굉장히 주의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생장점이 노출된 상황에서는. 그 외에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생리장애가 붕소결핍입니다. 붕소결핍은 일단 대표적인 증상이,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연맥 쪽에 좀 이게 끊기는 모습이 보이고 이런 증상이 보이고, 좀 더 가면은 이 부분이 살짝 딱딱해지면서 크로크화 되는 현상까지도 나타납니다. 이게, 그리고 붕소결핍이 심하게 이제 온 배추의 사진인데, 이제 여기부터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붕소결핍은 당연히 이제 붕소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붕소를 채워줘야 되지만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리 부분에 뭔가 염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너무 건조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식물체가 양분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 대책은, 이제 직접적인 대책은, 일단 밑거름이라는 것은 이런 증상이 생기기 전에 맨 처음에 붕소를 제대로 적정량 시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긴 다음에는 이제 0.2%의 붕산액을 증상이 좀 사라질 때까지 2, 3일 정도 살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토양의 건조 부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 건조해서도 안 되고 과습해서도 안 되는 부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붕소 결핍에 대한 거고, 이거는 칼슘 결핍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린 이파리 중심으로 잎 끝이 이렇게 마르는 그런 증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더 심하면은 이게 나중에 또 이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좀 물러지고 썩어 들어가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특히 생장점 부분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린 이파리.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기본적으로는 붕소랑 비슷합니다. 이게 밑거름을 잘, 붕소랑 석회를 잘 줘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밑거름을 칠 때 유기물과 함께 붕소, 석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결국 초기 정도의 염화칼슘을 0.3% 정도를 이렇게 뿌리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질산칼슘을 뿌리면 안 되냐고 그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염화칼슘을 뿌리는 이유가 이제 기본적으로 질소 성분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면은 또 그에 따른 생리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일 간격으로 이렇게 살포를 하는 거, 건조 과습을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타 이제 배추 같은 경우는 또 다음과 같은 병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뿌리옥병인데요. 이건 좀 뿌리옥병이 굉장히 좀 심하게 온 사진이고, 이거는 어린 유묘 단계에서 뿌리옥병, 저희가 이제 그 접종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진에 이렇게 혹들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뿌리옥병, 이게 병원균은 세균병인데요. 이런 세균에 의해서 병이 걸리는 건데, 보통 습도가 너무 높고 그 토양이 너무 산성일 때 이런 뿌리옥병,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또 무사마귀병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병이 잘 생깁니다. 대책은 병원균의 전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 이렇게 농기계를 깨끗하게 세척을 하는 부분, 그리고 깨끗한 상토를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 하나라도 이런 병이 발병한 그런 식물체가 나타나면 바로바로 제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토양 검정을 해서 토양이 굉장히 좀 산성으로 나왔다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석회 등을 충분히 뿌려서 이렇게 토양 pH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석회는 알칼리성이다 보니까 이게 산성 토양과 합쳐지면은 이게 토양이 적당히 좀 중성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처리를 하고, 또한 배수를 철저하게 하는 식으로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 뿌리옥병도 최근에 이제 새롭게 개발된 신품종들을 보면은 다양한 저항성 품종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저항성 품종을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화학적인 방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름병. 이 무름병이 사실 발생을 하는 원인은, 무름병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균병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균이 좋아하는 부분이, 이게 첫 번째는 적당한 고온, 이제 30도 정도의 고온, 그리고 다습한 환경. 이런 환경에서 이제 이런 무름병이 좀 쉽게 퍼집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첫째는 이게 가을 장마라고 해가지고 8월, 9월 정도에 강우량이 평년보다 많은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10월 초에 추석쯤에 20도 이상의 고온이 찾아오면서 이런 무름병이 좀 발병하기 쉬운 조건, 거기다가 좀 파종이 좀 늦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시기가 이게 결구가 시작된 상태가 아니라 이제 결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약간 이렇게 아직도 벌어져 있던 그런 배추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구를 시작을 하고 또는 미리 이렇게 비가 오는 상황을 살펴보아서 좀 미리 방제에 들어갔던 농가들은 이런 무름병 피해가 거의 없었고 그렇지 못했던 그런 농가들이 좀 무름병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많이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대책은 재배 시기 조절. 이거 사실 말이 좀 어려운데 말 그대로 이제 이런 무름병이 자주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조건, 기상 조건이면 좀 그런 부분을 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름병이 심한 포장은 아까 뿌리옥병이 나타난 포장이랑 마찬가지로 사실 뭐 이렇게 돌려짓기를 한다든지 좀 다른 땅을 쓴다든지 하고 그 포장은 좀 소독을 하는 식으로 병 예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질소질 비료를 보통 이제 생육이 좀 불안할 경우에 많이 주는데 문제는 이 질소질 비료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런 무름병, 생리장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는 굉장히 조심해서 특히 옆면 시비를 하는 그런 질소질 비료는 적정량으로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병등 포기는 바로바로 제거를 해야 되고 다행인 것은 무름병 같은 경우는 좀 약재가 그래도 다른 병에 비해서는 잘 듣는 편입니다. 이런 마이신 계열들이 무름병 전용 약재인데 문제는 또 이런 약재도 많이 주면은 어쨌든 좋지는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기타 녹균병 이것도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이 녹균병도 마찬가지로 이게 대부분의 병원균의 특징인데 따뜻하고 다습한 환경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녹균병은 다른 병들과 조금 다른 부분은 이게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좀 더 쉽게 발생을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이렇게 녹균병이 발생하기 직전부터 이렇게 녹균병 증상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발달을 하는 그런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녹균병 같은 경우도 이게 증상이 조금 이렇게 다른 병들과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진들 같은 경우 입의 앞면인데 또 입의 뒷면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포자나 이게 흰색 곰팡이가 군데군데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얀색 반점 같은 게 좀 생겼다가 이게 이 부분이 나중에 담갈색이 되고 괴사를 합니다. 이 녹균병의 대책의 경우는 이거 기본적으로 뭐 식물체를 튼튼하고 좀 잘 키워야 된다는 거는 뭐 당연한 부분이고 이런 녹균병의 경우는 이게 옆면 시비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추비를 하는 게 더 식물체가 좀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그리고 녹균병은 저온 다습한 상황에서 발생이 쉽게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처해지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온이 보면 갑자기 10도 이하로 막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15도 계속 15도 정도로 이렇게 유지가 됐다가 갑자기 이제 뭐 밤에 온도가 11도, 2도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도 녹균병이 잘 생기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하우스의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밤낮 일교차로 이슬이 쉽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로 인해서 병이 쉽게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고 녹균병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약재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서 이제 잘 살펴보고 배추에 사용해도 되는 이제 농약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방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벼룩 잎벌레 같은 경우 처음에 정식을 하고 그래서 어린 식물체 상태에서 좀 이런 잎벌레 피해가 자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멍을 뽕뽕 뚫어놓고 이렇게 피해를 많이 주는데 그래서 생육 초기에 정식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그 주에 이 잎벌레 관련된 방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타 이제 병해충들 여러 가지 병해충들에 대해서도 보면은 뭐 배추 순나방, 배추 흰나비, 거세미 나방, 도둑 나방, 배추 좀나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추에서 종종 발생을 하는 해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해충들이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좀 숨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미리미리 약제를 이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방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약을 좀 계속 치면은 약해가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약효가 좀 서로 다른 것을
이렇게 번갈아 치는 식으로 해서 방제를 하는 것을 보통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스무 모자이크 바이러스,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있고, 또 계속 그러니까 외국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면서 이런 바이러스 피해가 배추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러스의 이렇게 특징은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런 스무 모자이크 바이러스나 뭐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이렇게 특징이 이렇게 좀 무슨 오돌도돌하게 뭐가 난 것처럼 또는 울그락불그락하게 이렇게 배추 이파리가 좀 이렇게 오므라드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면 이런 식으로 좀 이건 좀 많이 심하게 바이러스 피해가 된 상황인데 또는 이제 여기 보이시면은 잎 색깔이 좀 얼룩덜룩하게 여기는 지금 본 연녹색이고 여기는 진한 녹색이고 이런 식으로 좀 색깔이 이상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무 모자이크 바이러스 쪽에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증상 말고도 이게 동그란 링스팟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바이러스 특징적인 증상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의 이제 그 병증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 바이러스가 의심이 된다 하면 사실 바로 이런 뭐 식물체를 뽑고 또는 그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등을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바이러스 확인을 좀 하고 그리고 바이러스는 사실상 정확한 그런 방제 방법이 이제 약이나 이런 것이 개발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좀 한 번 발생을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발병한 적지의 연장을 피해야 하는 부분, 사실 최대한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이 바이러스가 발병된 곳은 안 심는 것이 최대한의 그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발병주의 줄기와 뿌리 처분을 깨끗하게 아예 그냥 뽑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소독을 해야 하는 그런 정도의 대책이 필요하고 소독도 자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스무 모자이크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도 마찬가지로 저항성 품종들이 최근에는 여러 종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저항성 품종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진딧물을 통해서 옮겨집니다. 그래서 사실 진딧물만 발생을 안 해도 이런 바이러스 피해가 많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매개충, 이런 벌레들에 대해서 방제를 하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약제는 없지만 이런 진딧물이나 매개충 관련된 약제들은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 배추가 잡초들, 이렇게 배추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잡초들이 배추 밭 주변에 나오면은 이 배추 그 주변의 잡초를 통해서도 진딧물이라든지 그런 매개충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기타, 이거는 그냥 겉으로 봐서는 무슨 뭐 생리장애라든지 아니면 병 피해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건 약해 피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려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녹균병 약제를 많이 쳤을 경우 이런 특징을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었던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 좀 사진이 좀 화질이 안 좋은데 이게 하얗게 처음에 병반이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그 조직들이 죽어가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농약의 피해를 받아가지고 이런 특징을 보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제를 일찍 일찍 하고 충분히 방제를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게 어떤 병이나 어떤 뭔가가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필요한 시기만큼만 충분히 그 약을 치고 그리고는 이제 지속적으로 같은 약을 이렇게 계속 친다든지 계속 이제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계속 방제를 들어가는 것은 식물체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을 하셔야 될 걸 말씀드립니다.